2025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전망 자료를 보면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2023년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947조 원입니다. 미국이 아직은 국방비 지출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점점 그 차이가 줄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이 필리핀 군사기지로 입주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군사기지 위치가 대만과 430km 떨어진 거리, 서울과 부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미국이 진을 치게 된다는 거여서 대만 해협 앞에서 미중 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미국과 중국이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단서를 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지난 500년 정도 일어났던 전 세계 전쟁사를 탈탈 털어서 그동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들을 찾아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뭐냐? 바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하버드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처음 표현했습니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저서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아테네처럼 지금 중국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고요.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카터 전 대통령에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20km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합니다.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미중 사이 외교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We seek competition, not conflict with China. We're not looking for a new Cold War, but I make no apologies, and we will compete. 최근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수천 년 전 투키디데스의 분석에서 읽어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사례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간 전쟁 위험에 처했던 사례가 모두 1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 상황 16번 중에 12번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위험을 피했던 경우는 단 4번이었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잘 분석해 보면 혹시 전쟁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전쟁의 위험을 피한 첫 번째 사례,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사례입니다. 당시 남아메리카 식민지 땅을 두고 두 나라가 패권 국가로서 분쟁을 벌이는데요. 당시에 교황이 개입해서 진정시킵니다. 이를 통해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죠. 두 나라가 공통의 대상인 종교의 권위에 복종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어때요? 함께 복종할 만한 권위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보면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사례입니다. 자, 이 나라들 역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던 사이지만 자연스럽게 지금은 독일이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유럽의 이 나라들은 어떻게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었을까?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서 지금의 유럽 연합을 이루고 함께 힘을 키워서 전쟁을 피한 사례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 이렇게 합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20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입니다. 당시에 세계 경제와 군사와 바다와 모든 걸 지배하던 영국, 미국의 부상을 놓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신흥 세력인 미국에 대해서 영국은 충돌 대신 수용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영국 입장에서는 더 멀리 있는 식민지 제국 이런 거 유지하는 것도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신흥 국가인 미국과 전쟁할 여유도 없었던 거고요. 앨리스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피했던 원인을
문화적 동질성에서 찾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서로 비슷하고 역사와 뿌리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문화적 동질성 같은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그 4가지 사례 중에 이미 이 3개는 대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황입니다. 핵무기를 가졌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역사상 전쟁 위험이 가장 컸던 시기에 핵무기 군비 경쟁을 이어가며 이른바 냉전이 이어졌던 거죠. 일단 하버드 연구진은 이 냉전 시기에 두 강대국이 어쨌든 전쟁을 피했다고 분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과연 전쟁을 피한 걸까? 그 사이에 6.25 한국전쟁이 있었죠. 베트남전도 있었죠. 사실상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끼린 전쟁을 안 했다고 하지만 자기들 영토 밖에서 이른바 대리전을 치르기는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죠.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시작으로 중국은 대만에서 대리전을 치를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과 바로 인접한 필리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와 군대를 계속 더 보내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미중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단 중국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대만의 피해 역시 예상보다는 더 클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유용한 전략적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이른바 칩4 동맹 체제에서 대만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Xi Jinping has warned President Biden against playing with fire over Taiwan. 대만을 향한 미국의 최종 목표가 그래서 대만 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지역 거점인 대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미국한테는 대만이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민족 통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1세기에는 대만까지 합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澳门也回归了，这实在是我们国家一件大喜事情。下一步呢，我们就会看到台湾的回归。 더구나 대만은 일본 식민지배의 역사도 갖고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이 땅을 되찾는 건 어떤 강한 중국의 상징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헌법의 연임 제한 규정까지 삭제하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과제인 셈인 거죠.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자, 미국과 대등한 관계,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며 덤비는 중국의 논란. 미국은 이렇게 대만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어느새 대만 해협은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 겁니다. Do you have faith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if the mainland were to try to move on Taiwan? I do have faith. 搞台独是死路一条，支持台独也是一条不归路。 미중 대립의 본질은 핵심 이익을 서로 지키기 위한 경쟁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의 미래가 양쪽 모두에게 어찌 보면 볼모로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4개 전투 비행 대대 중에 그중 절반인 2개의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이다. 자, 이렇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하거나 나라 밖의 군사력을 한국에 동원해서 대만 전쟁에 투입할 경우에는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나 또 제주 해군기지에 만약에 보복 공격을 가하기라도 하면 그건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로 비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만 문제랑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 중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이런 식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쓸 필요도 있겠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사전에 시나리오별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 이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7년 일단 시진핑 주석의 4번째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고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中华人民共和国万岁！ 게다가 대만에서는 17대 총통 선거를 앞둔 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2027년이 그 무력 충돌의 유혹과 위험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o me, 2027 is a year that we need to watch out.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올 봄 타이완을 방문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 양쪽으로 축적되면 이 타이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질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놓은 거죠.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 신냉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할지 똑띵이 여러분들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딩딩.